자, 이제 소리가 나옵니까? 소리가 나옵니까? 소리가 나옵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마이크가, 나오죠? 죄송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새로. 이때까지 헛소리 했군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게 영상의 제목에도 붙였습니다만은, 헛똑똑이는 되지 말자. 그죠? 헛똑똑이는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 헛똑똑이는 되지 말자라는 강의 제목을 붙였냐니까, 이런 식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바로 저희 아파트에도 상가에 슈퍼가 있습니다. 슈퍼 가서 계란도 사고, 식료품도 사고, 라면도 사고, 그러고 나면은 돈을 지불할 때 꼭 주인 아주머니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포인트 있으세요? 저는 포인트 카드 없어요. 안 넣어요. 라고 합니다만은 꼭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경제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커피를 마셔도, 편의점에 가도, 그죠? 빵을 사더라도 꼭 포인트를 적립하고, 그리고 포인트를 나중에 모아놨다가 그걸 가지고 나중에 커피 한 잔 더 마신다거나 등등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그죠? 그런 경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학기 말 되면은 마지막 시간에 이제 재테크 강좌를 애들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앞으로 이제 졸업하게 되면은 회사에 취직할 텐데, 회사에 취직할 때부터 어차피 경제인이 될 테니까 경제인으로서 알아둬야 할 여러 가지 재테크 상식들, 예를 들어서 주택 청약예금 드는 방법, 보험 드는 법, 보험 종목을 고르는 법, 펀드가 어떤 펀드가 좋고 어떤 펀드가 나쁜 펀드인지, 최소한 주식형 펀드가 뭐고 채권형 펀드가 뭔지, 신용카드로 절세하는 방법, 연말 정산하는 방법, 그죠? 등등등, 소위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소위 말해서 일반인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일상적인 재테크 방법을 학생들한테 설명하죠. 상당히 애들이 강좌가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강좌에서 얘가 애들한테 꼭 강조하는 게 뭐냐니까, 얘들아, 헛똑똑이는 되지 마라. 똑똑이는 되지 마라. 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포인트, 그죠? 우리 포인트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선결제하고, 그죠? 물건을 사게 하면은 나중에 포인트로 물건 값을 깎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똑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보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거고, 여러분들 포인트를 왜 쌓으라 그러겠습니까? 네? 상점에서, 커피 가게에서 왜 여러분들에게 굳이 과외로, 추가로 포인트를 쌓으라 그러겠냐고요. 일종의 뭡니까? 미끼로 해서 손님들을 이렇게 낚시를 거는 거예요. 포인트를 미끼로 해가지고. 포인트가 몇 프로 줍니까? 1% 줍니까? 안 줍니다. 1%라 해봤자, 1%가 절대 안 줍니다만은 1%라 해봤자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사야 만 원의 포인트가 생깁니다. 1%일 때. 그럼 0.5% 주면은 100만 원어치 물건 사면은 이게야 5천 원의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죠? 물론 5천 원도 큰 돈이긴 합니다만은 100만 원어치 물건을 샀을 때 5천 원의 포인트가 쌓인다면 그 100만 원이라는 물건을 살 때 과연 올바르게 산 물건 외에도 쓸데없이 산 물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괜히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이런 것들 헛똑똑이죠. 그래서 저는 포인트 쌓으려고 몇 분 아둥바둥 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작 중요한 데에 대해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라. 예를 들어서 잘 몰라가지고 세금을 왕창 뜯긴다라든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청구 안 해가지고 왕창 세금을 더 낸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잘 해야지 괜히 쓸데없이 포인트 쌓여가지고 몇 푼, 2,000원, 3,000원 올려가지고 좋다고 하는 거 결코 합리적인
경제 활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식에서 헛똑똑이가 뭐냐? 뭐 이런 식이죠.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오늘 개인들이 주식을 잔뜩 샀습니다만은, 그죠? 오늘도 개인들이 주식을 잔뜩 샀죠. 그죠? 3,500 정도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오늘 주가 떨어지니까 사고, 내일 올라가면 팔아가지고 단타 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오늘 샀겠죠. 그죠? 그 내일 오르면은, 그거 봐. 어제 사기를 잘했네. 라고 재빨리 팔아가지고, 휘휘, 나는 단타에서 얼마 먹었다. 라고 좋아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헛똑똑이의 사례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푼 벌어봤자 어떻게 됩니까? 한번 흐름을 잘못 타서 물리면 그건 도저히 복구할 수 없죠. 그죠? 쉽게 말해서 호박잎 까가지고 한 입에 털어넣었죠. 소소하게 1%, 2% 먹다가 한꺼번에 50% 날리고 3%, 4% 먹다가 한꺼번에 7, 80%의 손실을 보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헛똑똑이죠. 앞으로 조금 먹고 왕창 터지고 조금 먹고 왕창 터지고. 그러니까 그런 단타를 노리고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어제 샀다가 오늘 팔고 그런 헛똑똑이로 해서 만족을 누리지 말고 흐름을 따라가시라. 그죠?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시라. 그냥 단순하고 무식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하나도 없어요. 단순하고 무식하게 바닥에서 안 사면 어때? 꼭지에서 안 팔면 어때? 그죠? 오늘 안 사면 내일 사면 되지. 내일 안 사면 모레 사면 되지. 사는 것은 되도록이면은 돌다리를 두드려 보듯이 천천히 하고, 그죠? 대신에 팔 때는 재빨리 팔아야죠. 오늘 안 팔고 내일 팔면은 다음부터는 손해가 커지고, 내일 안 팔고 모레 팔면은 더욱더 손해가 커지니까 돈이야 안 벌면 그만입니다만은 주식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재빨리 안 팔면은 오히려 손실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괜히 헛똑똑하지 말고 흐름에 따라서 추세가 상승세일 때는 매수하고 추세가 하락세일 때는 매도하라. 그게 제가 주장한 대로 물증이고, 그죠? 제가 그게 주장한 대로 나타나 있는 증거를 보고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기준선을 넘어가거나 구름을 넘어가거나 돼야 비로소 하다못해 RSI가 사라 그럴 때 그래야 사야지. 그걸 갖다가 지금이 바닥일 것 같아. 왠지 옛날에 10만 원짜리가 5만 원밖에 안 하네. 와 반값이네. 싸 보이네.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다가는 그게 전형적인 헛똑똑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팔았습니다. 그죠? 외국인들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면 수익이 난다는 건 몰라서 안 했을까요? 기관들 오늘 팔았습니다. 기관들이 몰라가지고 오늘 팔고 내일 오를 건데 오늘 팔아가지고 내일 오른데 불구하고 오늘 팔았겠습니까? 그죠? 개인들만 알고 개인들만 똑똑하고 외국인들은 순 바보 천치고 기관들은 순 바보 천치기 때문에 오늘 주식을 갖다가 외국인들이 그래서 2천억 코스닥에서 1,400억을 둘이 팔았겠냐는 거죠. 선물에서도 6천억이나 팔았고요. 다 팔았죠. 그죠? 외국인들은 바보입니까? 네? 외국인들은 주식을 그냥 돈을 잃으려고 하는 겁니까?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예전에 연합 인포맥스 라이브를 보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하고, 채권시장하고, 주식시장하고, 그죠? 이 세 시장 중에서 어느 시장이 가장 합리적이냐? 네? 어떤 시장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냐라고 물어봤답니다. 당연합니다. 어디가 제일 합리적입니까? 외환시장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죠? 외환시장이 합리적입니다. 어디가 제일 비합리적입니까? 주식시장이 제일 비합리적입니다. 왜요? 외환시장에 있는 선수들은 쩔떼기, 개인들의 돈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단위가 외환시장에 거래하는 선수들은 플레이어가 몇억 달러를 단위로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은행에 있을 때 기분 나쁘면 1억 달러, 3억 달러 이제 거래했습니다. 억 달러, 몇천만 달러는 돈도 아닙니다. 1천만 달러. 1천만 달러는 같은 우리가 말하는 10개라 10개. 10달러. 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억 달러를 가지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거래에 따라서 자신의 보너스와 자신의 퍼포먼스와 자신의 월급과 자신의 성질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치열하고 다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거래합니다. 왜 안 돼? 채권 딜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기관들이 들어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외환시장보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합리적입니다. 주식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개미들의 돈을 누가 먼저 보느냐 게임입니다. 그죠? 개미들 돈을 누가 먼저 보느냐? 개미들 돈을 갖다가 외국인이 보면은 그 외국인 돈이고, 개미들 돈을 기관들이 먼저 보면은 그 기관 돈입니다.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똑똑이를 내지 말자, 흐름을 따라가라 하는 말씀은 뭐냐니까, 그냥 다른 개인들이 주식을 살 때 여러분들도 따라 들어가가지고 단타를 노리고 주식 샀다가 그 다음날 주식 올랐다가 좋아가지고 2% 먹고 3% 먹고 파는 그런 일을 반복했다가는 잘못하면은 한 방에 간다. 그러니까 흐름을 따라서 지금은 단타할 때도 아니고 오로지 저는 어떨 때라고요? 그냥 건망할 때다.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갈 때다. 현금이 최고다. 왜 그렇게 주장하노? 차트를 보면 되지 않냐? 그냥 우리 경험으로 봐서, 우리 경험으로 볼 때 주가가 구름 밑에 있을 때, 구름 밑에 있을 때 주가가 좋은 적 한 번도 못 봤다. 맞습니까? 주가가 일단 구름 밑으로 내려오고 나면, 그죠? 주가가 일단 여기서 구름 밑으로 내려오고 난다면은 내내 하락세였던 거야. 우리는 그때마다 여기가 바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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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바닥 노렸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시장은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고 계속적으로 줄창 떨어지기만 했죠. 그렇죠. 따라서 주가가 구름 밑에 있을 때는 추세가 어떤 추세야? 하락세. 그죠? 하락세일 때는 주식을 가지기보다도 뭐야?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최고야. 반면에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오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예를 보아서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오고 나서는 어떻게 되더라? 구름 위로 올라오고 났으니까 계속 날아가더라. 그죠?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가고 나니까 계속 싱싱 날아가더라. 그러니까 밑에서 살라가지 말고 구름 위로 고개 냈을 때 그때 매수했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고 나면은 시장을 다시는 쳐다보지 말고 있으면 좋은 날이 올 거다. 바닥 노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상한 구름도 있고 기준선도 있고 전환선도 있고 하는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보는 근본적인 이유죠. 그죠? 시장의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헛똑똑이 돼가지고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 팔고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 팔라고 그 일목균형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얘가 추세가 상승세인지 아니면은 하락세인지를 보려고 일목균형표를 보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도 보긴 합니다만은 엘리어트 파동은 다소간 주관적이고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의 눈에 가장 비주얼라이즈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겠나? 일목균형표다. 일목균형표 구름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와 이와 마찬가지로 바닥이 일어나지 말고 그냥 현금을 가지고 계시라.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도 주가는 미국 시장이 간밤에 그래도 올랐습니다만 미국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나스닥이 5%나 빠졌으니까 다우가 뭐 1100포인트인가 빠졌으니까 어제는 오를 법도 했죠. 그죠?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도 미국 시장 올랐으니까 우리도 올라야 정상입니다만은 아침에 개장가에 비해 가지고 아침에 개장가는 그래도 어제보다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개장가 어디 갔나? 2416으로 출발했으나 개장 결국은 마감가는 2401로 끝나면서 그죠? 끝나면서 결국은 뭡니까? 음선을 그리고 말았죠. 주가가 오를 때마다 매도 물량이 많더라. 그죠? 물론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았습니다. 그만큼 추세가 구름 밑이니까 하락세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일목균형표로 이야기한다면 올라가다가 기준선에 걸렸고 구름 하단에서 지금 간당간당 하고 있고 구행선배는 다시 여기서 저항선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봐서
구름 위로 올라갈 확률보다는 구름 밑으로 점점점 떨어질 확률이 아무래도 높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파동으로 보더라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파동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지금은 뭐 이걸 갖다가 큰 파동으로 봐서 이걸 갖다가 5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4의 B로 볼 수 있고요. 서에서 4의 A, 4의 B로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든 간에 설령 앞으로 4의 C가 있더라도 네모사에 C에서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걸 기대하고 뭐 이 바닥을 노려서 매수하기보다는 이거 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될 테니까. 그죠? 이 전체가 살아갈지라도 결국은 떨어질 테니까.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반등하고 떨어질 수 있고 바로 빠지느냐 조금 더 올라갔다 빠지느냐 그것의 차이지.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여기서 함부로 리스크에 베팅해서 주식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해 보이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스닥 코스닥 지수도 구름에서 점점 고기를 이제 멀어지고 있죠, 그죠? 구름 위로 잠깐 들어갔습니다만은 기준선에서 걸려서 도로 밀리고 있으니까 과거로 예를 들어 본다면 그것처럼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해가지고 구름 안으로 들어간 듯 했다가 결국은 밀리고 말았던, 그죠? 결국은 밀리고 말았던 과거의 사례가 있으니까 그전에도 똑같아요. 그전에도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가 구름 위로 살짝 올라가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밀리고 떨어지고 말았다면 이번의 경우에도 구름 밑으로 나왔다가 구름 위로 살짝 올라갔으나 구름을 넘어서지 못했다면 결국은 과거의 허다한 예처럼 결국은 점점 구름 밑으로 밀려 내려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스닥 지수 어제 우리의 기도와 희망대로 간당간당하게 한 이틀 동안 며칠 동안 구름이 지지가 잘 됐고 구름 위로 올라서는 듯 했으나 기준선의 저항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밀리고 말면서 구름 밑으로 내배겨 쳐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반등했습니다만은 역시 구름 근처도 못 가고 점점 다시 나스닥이나 코스닥이나 점점 다시 하락으로 가버리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구름의 두께를 보더라도 그렇죠. 이때에 비해 가지고 점점 구름의 두께가 두터워지니까 잘해야 예컨대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이 구름 얇은 데를 골라서 넘어서지 않는 한 당장에 이 구름을 넘어서기에는 여기가 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두텁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세태가 상황이 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더 했고요, 그죠? 더 했고요. 이제 반등하고 나서 구름 지지를 테스트하고 나서 다시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죠. 달러지 원화 환율은 오늘 드디어 다시 한번 정부에서 한국은행 당국자가 외환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거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쪽 방향으로 쏠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른다는 얘기죠, 그죠? 한쪽 방향 오르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철저하게 모니터하겠다라고 소위 구두로 개입을 했습니다. 시장에다가 경고했습니다. 조심해라. 좀 있으면 한국은행에 달러 팔지 모른다. 근데 시장에서 그 말을 듣고 쫄아가지고 와 한국은행에 들어온가 보다. 쫄아가지고 밀려 내려갔느냐? 내려갔습니까? 천만에요. 안 내려갔습니다. 그죠? 안 내려갔습니다. 오늘 마감가가 얼마입니까? 1393원입니다. 그죠? 어제부터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한국은행 당국자가 아마도 국제금융국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 뭐 당국자가 누군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당국자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제금융국장일 겁니다. 한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왜 안 보이고가 많지 않냐? 왜 안 보이고 괜찮지 않냐? 빵빵하지 않냐? 그죠? 국제수지 계속 흑자지 않니? 이런 것 때문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는 잘못하면은 6개월 연속으로 무역 수지는 적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환보유고는 물론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 중에 달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엔도 있고 유로도 있고 파운드도 있다 보니까 달러 값이 올라가니까 달러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가지고 있는 유로 값이 달러가 강세니까 유로는 약세고 달러가 강세니까 파운드도 약세고 달러가 강세니까 엔화가 약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위안보유고 중에 가지고 있는 달러 외의 다른 자산들이 엔이나 유로나 심지어 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값도 달러가 강세니까 금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위안보유고가 좀 줄어든 경향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위안보유고가 한때 4,600억 달러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서 한 4,300억 달러 수준으로 한 300억 달러 위안보유고 줄어들었어요. 평가손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거기다가 무역 적자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 결국 근본적으로 해외 시장에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얼마까지 갈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알 수가 없죠. 1,400원 얼마 전에 1,400원 가더라도 놀랍지 않다, 이상하지 않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마감가가 오늘 장중에 1,397원 90전 1,398원이니까 이제 2원만 움직이면 넘어가면은 1,4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1,400원 당장 넘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1,300원 넘어가기도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여기 1,300원인데 여기가 1,300원인데 1,300원인데 한동안 이때를 보세요. 이 1,300원 못 넘어가 한동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1,300원 넘어서 올라가다 못 넘어서고 헤맸다가 다시 한번 시도했으나, 그래도 1,300원을 쉽게 못 넘고 하자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1,300원을 넘어선 순간부터는, 이때 1,300원 넘어선 순간부터는 오히려 1,300원이 뭐가 됩니까? 오히려 지지선이 되면서 계속 상승했죠. 자, 이제 위로 1,400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이 버티고 있습니다. 단박에 넘어서기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1,300원 못 넘었듯이 1,400원 단박에 넘기보다는 다소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과거에 1,300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단 한번 넘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1,400원이 뭐가 됩니까? 강력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합니다. 몰라요. 하지만 이때까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꼭지인지 벌써부터 예단하기 어렵다. 달러 대 엔화의 예를 든다면 달러 대 엔화가 145까지 갔으니 이미 145까지 갔으니 달러 대 원화 환율이라 그래서 1,450원까지 못 가는 법이 있겠냐 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달러엔이 145까지 간 거하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450원 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그래도 현업에서 딜러를 해봤으니까 일반적으로 딜러들이 느끼는 그냥 단순한 필링, 걔들이 아닌 나름대로 불문율에 따른다면 달러 대 엔화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대개 1대 10이 1엔이 10원, 100엔이 1,000원 이 일반적인 그야말로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엔화는 145까지 갔습니다만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397원까지 되면서 엔화 대 원화 환율이 100엔이 1,000원이 아니고 100엔이 한 970원쯤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30원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얼마까지? 1,450원까지도 갈 수 있는 룸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위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달러 인덱스 위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막연하게 계속 상승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겠냐. 달러로 환산한 그래서 달러로 환산한 달러 환산 코스피의 달러 환산 지수는 이미 진즉에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난번 2,576 수준을, 그죠? 이때 7월 달에, 6월 달에 기록했던 2,576 수준보다 훨씬 더 현재 떨어져가 내려와 있죠. 그죠?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따져보는 걔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수준은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낮다는 수준이죠. 그죠? 문제는 어디가 바닥일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디가 이제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꺾이고 지수가 돌아서고 그럴 때까지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하든 간에 엎드려서 수굴해서 그죠? 수굴해서 겨울을 계속 아직 겨울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이 차가운 겨울을 어떻게 하든 간에 버텨서 지켜봐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깥은 겨울인데 내 혼자 여름이야 라고 러닝셔츠 바람으로 우통 벗고 밖으로 뛰어나갔다가는 얼어 죽기 꼭 알맞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다. 뭔가 시장이 좀 보이면 좋겠는데 한날이 좀 보이면 좋겠는데 이놈의 기능표상으로 봤어도 별 볼일 없고 물증 그죠? 구름 위로 올라간 걸 보고 사고 싶은데 구름 위로 올라가기는 개뿔 기준선도 못 넘겼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행스팬 캔들도 못 넘겼었는데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매수에 들어가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외에서 통상적으로 위험자산의 또 다른 판단 근거로서 그죠? 비트코인의 주가를 보기도 하죠. 그죠?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가도 올라간다. 주가가 올라갈 때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도 떨어집니다. 거꾸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주가도 올라가고 비트코인 떨어질 때 주가도 떨어집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트코인과 주가는 서로 비슷하게 움직여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최근 들어서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나 그죠?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죠. 그죠?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나는 바람에 제가 사기는 하는데, CCI가 사라 그래서 사기는 하는데, 얼마 사라고요? 좀에만 사라. 왜? 구름 밑이니까. 사기면 조금만 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비트코인의 매수 신호가 여기서, 그죠? 매수 신호가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지금 보입니까? 바로 이 선에서 매도로 바뀌었죠. 100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다시 알아서 그대로 이어본다면 요날 그죠? 요 때가 다시 매수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다시 매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매도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매도. 한번 땅대 음성 나타난 다음에 이틀 동안 반등해 보았습니다만 별 볼일 없이 그냥 옆으로 횡보한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CCI는 여전히 매도.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코스피도 구름 밑에서 여전히 매도. 코스닥도 구름 밑에서 여전히 매도.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세. 그렇죠? 상승세. 그러니까 이런 판국에 달러로 환산한 달러 환산 지수로 볼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주가는 사상 지난번에 6월 달에 바닥보다 훨씬 더 밑이라는데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끝간디 없이 밀려가고 있죠. 그죠? 보세요. 여기 시작해서 이 꼭지에 여기서 출발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잖아요. 계속적으로 전저점 무너뜨리면서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목균형표에서, 그죠? 일목균형표에서 파동론을 이야기할 때, 파동의 파탄을 말하자는 거죠. 파탄이 뭐야? 상승세란 게 저점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어느 날,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 저점들을, 요 고점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파동이 파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하락세다라고 말하죠. 그죠? 하락세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전고점 넘어서고 전고점을 넘어서고 상승, 전고점 넘어서고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어느 날 전고점 더 이상 경치하지 못하고 밀릴 때 이때를 우리가 파동이 파탄됐다. 다시 말해서 상승세가 끝나고 하락세가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논리로 말한다면 지금 하락세니까 하락하고 올라가고 하락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저점을 무너뜨리고 하락, 전저점 무너뜨리고 하락, 전저점 무너뜨리고 하락세 이어지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저점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상승세로 돌아서려면 파동의 파탄이 나타나야 되니까 파동의 하락 추세가 상승세로 바뀌기 위해서 하락 파동이 파탄이 되려면 이걸 넘어서야 되죠. 최소한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아니면 고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은 멀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세에 들어오기가 보다시피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가 바닥인지를 알 수가 없다.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근 들어서 내내 말씀드리는 게 요즘은 변별한 추천 종목도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그래도 뭐 삼성바이오 어떻고, 그죠? 뭐 멋이 어떻고, 몇몇 종목을 관심 가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뭐 JYP가 어떻고, 그런 종목들이 나름대로 꾸준하게 올랐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 이야기한 적 별로 없죠. 뭐 이거 사라, 이거 괜찮아 보인다, 별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조심스럽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조심스러운데 시장에 대해서 아직도 바닥 아니다, 아직도 바닥이라 말해 끝나지 않았지 않냐, 하락세이지 않냐 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러다가 종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못하면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뭐가 됩니까? 헛똑똑이의 가능성이 크죠. 내품 먹으러 들어갔다가 잘못해가 물려가지고 오더가도 못하는. 그러니 차라리 지금은 은인자중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는 증거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바닥이 아니다, 지금 바닥을 말하기에는 좀 뭐 아니냐. 이게 뭐냐니까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정시자금 중에서 이게 소위 말해서 신용융자금액이다.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신용융자가 뭡니까? 소위 말해 돈 빌려가지고, 그죠? 돈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한 겁니다. 그죠? 개인들이 많이 하죠. 그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자기 돈 말고 추가로 돈 빌려가지고, 정부에서 돈 빌려가지고, 그죠? 주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거 빨간 색깔이, 그죠? 빨간 색깔이 요게 코스피고요. 요게 노란 색깔이 이게 신용 잔고입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는 신용잔고도 늘다가 주가가 빠지고 나서 신용잔고는요, 당장에 빠지지 않고 아니야 더 갈 거야 하고 여기서 신용으로 끌다가 주가가 밀리고 나서야 틀렸구나 해가지고 신용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바닥은 대개 신용잔고의 바닥과 주가의 바닥이 비슷합니다. 한때 신용잔고는요, 우리 코로나 시절에는 얼마 정도였냐니까, 그죠? 코로나 시절 얼마 정도냐니까 한 5조밖에 안 됐습니다. 5조. 그렇죠. 근데 지금 신용잔고를 얼마 되는, 한때 많이 가기에는 25조까지 갔다가 25조. 지금 얼마쯤 와 있느냐? 18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19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때 물론 이때 그 당시에는 지수가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1450원, 지수가 1450할 때니까 5조밖에 안 됐습니다만, 신용잔고가 아직까지 신용잔고를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신용잔고 19조 신용잔고는 너무나 많지 않냐는 거죠. 신용잔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신용장구가 얼마까지 돼야 바닥이 할 수 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거는 뭐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의 신용장구의 19조 수준은,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이 신용장구 19조 수준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 이야기군요. 그저께군요. 주가 급등했을 때,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주장했던 이유를 어제 설명했죠. 그죠? 뭐야? 지금을 갖다가 상승세라고 본다면, 이걸 전체를 상승세라고 본다면, 여기가 2276의 바닥이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2276의 바닥이라는 정황이 없더라. 바닥이라 그러면은, 온 동네에서 곡소리 나고, 그죠? 온 동네에서 뭔가 주식에 대해서 비관론이 넘치고, 세상 끝난 것처럼, 인류의 종말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돼야 주가가 돌아서는 법인데, 이때가 과연 작년 7월 달에, 올 7월 달에, 며칠 전에, 지난 한두 달 전에 2200 갔을 때, 그때 과연 시장이 비관했고, 온, 곡소리 났고, 세상 끝난 것처럼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그때를 바닥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돌아섰다고 말하기에는 아무래도 경험적으로도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오늘 정시 자금 중에서, 그래서 신용융자 자금이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니까 여전히 지금을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죠? 신용융자가 아직도 많다는 거죠. 19조. 아직도 많다. 그러니까 신용융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사람들이 위쪽으로 베팅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시장에 많다는 이야기니까, 시장에 곡소리 나고 온 동네 비관론이 넘치고 그럴 때는 아니라는 거죠. 정시기업은에 절망의 벽을 타고 주가는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절망의 벽을 타고 기어오르고 주가는 올라간다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절망의 벽이 우리 눈앞에 있느냐? 있습니까? 이때마다라도 절망의 벽이 있는 거 아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절망의 벽이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아직도 시장에서는 2500 간다 그러고, 2600 간다 그러고, 올라간다 그러고, 그죠? 바닥이니까 사라 그러고,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렇게 이야기했어.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모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네요. 잠시 쉬었다가요. 어제 오늘 계속 시장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그래도 한 번이라도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숨 돌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쭉 한번 보면, 미국의 테슬라, 애플 종목들을 한번 쭉 한번 보면 과연 이놈의 종목들이 올라갈 만한 종목인지, 올라가 보이는지 어떤지가 아마 판단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1분 정도 노래 듣고 그 다음에 종목 볼 텐데요.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종목 제가 봐드릴 게 있으면은 언제라도 채팅창에다가 재빨리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가겠습니다. 예.
예, 뭐, 삼성전자부터 얼른 후닥닥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싹 바닥이니까 사세요. 하이닉스 끝내줍니다.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죠? 결코 아닙니다. 왜요? 삼성전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없잖아요. 올라가라, 우리가 보는 거의 물증, 증거, 기준선 위로 넘어갔다거나, 구름 위로 올라갔다거나, 고행스팬의 캔들 위로 갔다거나, 이런 물증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가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단계가 6가지 단계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주가가 돌아서고, 주가가 전환선이 돌아서고, 그 다음에 전환선과 기준선이 서로, 전환선과 기준선이 서로 교차하고, 주가가 기준선 넘기고, 주가가 구름을 넘기고, 후행스팬이 캔들을 넘기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계속 고 올라가는 거야. 그죠? 날아가는 거야.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돌아섰나요? 아니요. 전환선이 돌아섰나요? 아니요. 하락하고만 있네요. 전환선 기준선 교차했나요? 아니요.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왔나요? 아니요. 밑에 있는데요.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왔는데요? 아니요. 구름 위로 올라가 구름 밑에 있는데요. 구행스팬의 캔들 위로 올라왔나요? 아니요. 주가는 구행스팬의 캔들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전부 X잖아. 그죠?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첫 번째 나타난 과도기에 나타나는 상황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라고? 바닥이라고? 사라고? 바닥일 수도 있겠지. 물론 바닥일 수도 있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바닥에서 매수한 전략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산다. 언제 사? 구름 위로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구름 위로 올라오면 그때 가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산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이닉스도 살 때가 안 되죠. 그죠? 네이버 이날 언제야? 9월 13일 날 추석 그 다음 날. 그래서 추석 그 다음 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다 올라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죠? 응? 이날 추석 전날, 추석 다음 날 급등했잖아요. 60포인트 오를 때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 바로 올라 뭐야? 그래서 오른쪽 이날 샀다? 죽었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럴 때 제가 옛날에 추경 매수를 원강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손실을 봤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데 속지 마라. 이런 데 속지 마라. 소위 말해서 뭐에? 노이즈. 그죠? 시장의 노이즈. 잡음에 속지 마라. 그런 걸, 노이즈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증이 필요하다. 물증이 필요하다. 심증만 간다고 해서 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그죠? 삼성바이오, 아이고, 오늘 더 빠졌네. 셀트리온, 아이쿠, 이제 구름 밑으로 내려가려면 말락하네요. 그죠? 셀트리온. LG, 뭡니까? LG화학은 그래도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괜찮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삼성, 성우님의 삼성 SDI, 현대차, 에코프로, B&H, SK로 버티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뭐 삼성 SDI부터 해보죠. 여기다 할 순서니까. 자, 삼성 SDI 어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되죠. 낙선거 다 깨끗하게 지우고 보겠습니다. 왜 이래, 이거, 후행스팬이 이상하네. 자, 그죠? 후행스팬도 그렇고, 다 문제 없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보유.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 매도했다가 매수해야 됩니다만은, 뭐, 그렇게 안 하셨고, 구름 버티는 걸, 구름 지지를 기대했을 테니까, 계속 스테이. 이거는, 그래도,
stay. 저는 홀딩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죠? 홀딩이란 말은 손해봤을 때 홀딩이란 거니까 그냥 stay 계속 가지고 계시라. 우리 stay 혹시 여러분들 포카 실수 아닌지 모르겠는데 포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stay 그죠? 홀 stay 나 그대로 안 바꾸고 체인지 안 하고 그대로 내 카드 그대로 할 거다. stay 무슨 말인지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노름구다 하는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현대차. 이거 써놨네. 현대차도. 그죠? stay. 그죠? 며칠 전에 stay라 써놨죠. 그죠? 여전히 stay. 좀 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stay 가능합니다. 그렇죠? stay. stay. 자, 그 다음에. 뭐 했다고? 에코프로 B&H. 에코프로 B&H가 이건가? 에코프로 B&H가 이리로 도망갔나? 에코프로 여기 없네요. 잠깐만요. 에코프로 B&H가 이건가? 있네. 에코프로 B&HN. 이것도 만약에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매도인데, 그죠? 여기서 일부 매도. 그러다가 다시 추격 매수하는 이런 이게 정석인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저는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라.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산다 그래서 그거 겁내지 마라. 요만큼이 뭡니까? 보험료 낸다고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결과로 본다면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아직은 기다려 볼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SK. SK는 여기에 없네요. SK. 요거는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 타지매도로 써놨네, 그죠? 타지매도. 기준선 밑에 내렸다 타지매도인데,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구름을 지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보유, 스테이도 괜찮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 그나마가 아니고, 그나마는 업혀가 있고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그야말로 구름 밑에서 소위 계속적으로 아래쪽으로 땅굴 파는 종목이 아니라, 그래도 구름 위에 있는 종목들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래도 요즘 같은 장세에서, 그래도 남들보다는 마음이 좀 속 편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포스코, 태풍 때문에 가동 정지되고요. 그죠? 태풍 때문에 가동은 정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포스코는 장사 못하니까 대신에 다른 제철 회사들,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런 제철들이 포스코가 없는 사이에, 그죠? 포스코 없는 사이에, 사자가 없는 사이에 여우가 왕인가요? 그래서 포스코 없는 사이에 오히려 슬쩍 기대를 하면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포스코는 보다시피 점점점 구름에서 이제 오늘은 아래쪽에 꼬리가 생기면서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은 후행 스팬마저 밀려 나와서 불안한 모습이죠. 그죠? LG전자 좋다 말았죠. 그죠? 좋다 말았죠. 결국은 구름이 더 내려오면서 얘도 결국은 요 구름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다시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요 얇은 구름을 잘 버티고 있으나 이제 한 발만 나가면은 구름 바깥쪽이죠. 그렇죠.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추천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굳이 그래도 뭐 하면 좋을까? 종목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JYP입니다. JYP. 왜 JYP냐? 하트가 그래도 구름이잖아 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얘가 구름 받고 나온 다음에 한 번도 기준선을 건드리지 않고 잘 가고 있으니까 그만 하더라도 추세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하나 굳이 차트가 아니더라도 펀더멘털로 말한다면 그래도 JYP는 물가와 별로 상관이 없죠. 그죠? 물가와 별로 상관없죠. 뭐 금리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뭐 실적이 좋아지거나 실적이 나빠지거나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블랙핑크, 트와이스
JYP 옛날에 누구야? 아이고, 원더걸스 예를 들어서.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라는 그런 아이돌 같은 경우에야 뭐, 물가가 상관이 있어요. 금리가 상관이 있어요. 인플레가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경제와 아무 상관없는, 그, 가지고 있는 소속 예술인들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상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JYP는 유망해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게임주도 괜찮아요. 게임주도. 왜 게임주가 괜찮으냐? 게임주,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방구석 처박혀가지고 게임은 안 돼. 이거죠. 그죠? 금리 상관없고, 경기 상관없고, 대신에 게임주가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발표하는 게임이 사람들한테 와, 그 게임 끝내준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면서 뭐 아이템도 사고, 굿즈도 사고, 그죠? 거기다 돈 처벌하고, 이렇게 된 데는 뭔가 이게 사람들한테 뭐 빨리게 하는 무슨 이게 게임이 돼야 되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 크래프톤입니다만은, 최근에 발표한 신작 게임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습니까? 주가도 여전히 시장에서 오랫동안 횡보하면서, 그죠? 횡보하면서 옆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나빠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냥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죠? 최근 들어서 소위 태조 이방원,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예? 아니 포스코 인터입니다만은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그죠?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뭐 나름대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아무래도 저로서라 괜히 헛똑똑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헛똑똑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웬만하면은 흐름을 따라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KCG를 보고 있는데요. 그죠? KCG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이거든요. 그죠? 주봉이죠. 구름 위입니까? 구름 아래입니까? 구름 아래죠. 다소간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더라도, 그죠? 장기적인 안목을 보더라도, KEC, KCC가 아니고, 예. 아이고, 예. 그렇군요. 다시. KEC. 이거, 예. 대문자로 썼으면 제가 빨리 알아봤을 텐데, 소문자로 쓰니까 E하고 C하고 똑같아가지고 KCC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자, KEC. 다시. KEC. 일단은, 구행스팬 고개 냈고요. 기준선이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매수. 그러니까 뭐 타진 매수. 한 40% 사라. 그 다음에 한 발만 더 올라가면 추가로 올인. 그죠? 추가로 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KC. KCC인 줄 알아가지고 허설할 뻔했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럼 얘가 구름 밖으로 나오면 계속 갈 거냐? 통상적으로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이런 데서 매수할 기회를 놓쳤다면 기다리면은 다시 한번 구름 근처에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간다는 법은 없고 바로 갈 수도 있으니 올라가다 조정과 갈 수도 있으니까 구름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추가로 매수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지금 만약 갖고 계신다 그러면요. 당연히 스테이죠. 그죠? 지금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뭐 그걸 왜 샀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후행 스팬이
이 후행 스팬이 캔들하고 걸려가지고 후행 스팬이 캔들과의 관계에서 지지나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죠. 요 후행 스팬입니다. 자, 여기에 캔들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걸리고, 그 다음에 걸리고 하면서, 그죠? 저항받았죠. 그죠? 그러다가 드디어 캔들 넘어갔잖아요. 그죠? 이 날짜로 요 캔들이 저항을 넘어섰잖아요. 이날 주가가 급등하면서 후행 스팬의 캔들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없느냐? 통상적으로 후행 스팬이 캔들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구름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구름하고도. 구름이란 말은 구름의 하단이거나 아니면 구름의 상단. 그러니까 구름의 하단에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간다면 구름의 이제 상단에서 이런 데서 아마 저항을 받을 공사는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올라가면 이렇게 되면서 후행 스팬이 여기에 잠깐 걸렸다가 걸리고 주가는 밀리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일종의 이런 소설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경험적으로 봐서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많더라는 거죠. 구름바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럴 때도 그렇네요. 구름바가 나왔다가, 그죠? 나왔다가 구름 근처까지 가는데 여기를 보시면 후행 스팬이 이 후행 스팬이죠. 그죠? 후행 스팬이 캔들의 장을 넘길 때, 자, 후행 스팬이 여기서 캔들의 장을 넘겼잖아요. 그죠? 넘긴 다음에 끝이냐? 그 다음에 얘가 후행 스팬에 구름을 만나죠. 구름을 만나니까 이 구름을 바로 넘어갈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고 구름에 걸려가지고 후행 스팬이 구름에 걸려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저항을 받는 모습이 보이죠. 후행 스팬이 저항을 받으니까 주가도 구름에서 바로 못 넘어가고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지금 올라가면 당장 보이는 게 이 근처에 후행 스팬이 저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가도 대략 이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좀 밀렸다가 아래쪽에 구름이 지지받고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하는 정도인데 뭐 길게 말했습니다만 계속 갖고 계시라 그런 말입니다. 이상현님은 스케일이 있는 분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민감해진다라고 했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요 1억 달러 거래하면요 1억 달러 거래하면은 1원 남기면 이 1억 원이거든요. 그죠? 거래 다리가 1억 달러면 1원만 움직이더라도 1억 원이고 10점만 움직이더라도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은행에 있을 때 1억 달러 단위로 거래해서 50개, 5천만 달러, 100개, 1억 달러. 그러니까 딜러들은 1원이 문제가 아니고 10전, 20전의 목숨을 겁니다. 심지어 10전, 20전의 목숨이 그런 뿐만 아니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해외 외환 시세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 주요국 외환 시세를 보면은 이게 엔화 같은 경우에 이게 여기 N입니다만은 엔화가 143N 그죠? 0.54 6이죠. 그죠? 쉽게 말해서 0.001N까지도 환율이 고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거래하는 금액이 크니까 1억 달러, 2억 달러 쉽게 거래하니까 이게 1, 2원이 문제가 아니고 0.1, 10전도 문제가 아니고 1전 이전에도 발생할 겁니다.
일전 이전까지도 발발 뜹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뭡니까? 민감해진다 하셨습니다만은 딜러들은 당연히 이런 이유에 당연히 민감하고요. 10전, 20전에도 당연히 민감하고요. 그죠? 예. 몇 전에도 당연히 민감합니다. N도 보다시피 끝자리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143.505 아닙니까? 510, 509, 519 이 끝자리에 대해서 민감해요. 파운드도 1.15340 이 끝자리도 움직이잖아. 44 움직이잖아. 유로도 움직이잖아. 유로하고 엔화하고 파운드 이 세 통화는 워낙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 금액이 크다 보니까 끝까지 달아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내려가면서 민감하게 환율에 반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달러에 원화 환율에 전 단위가 아니고 이런에 민감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좀 그렇다 하셨는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고 K20까지 이야기했던가요? 자, 그 다음에 해외 종목들 얼른 보겠습니다. 자, 해외에 있는 종목들 테슬라 그나마 구름이 지지받고 반등하면서 일단은 구름 위로 올라오면서 올라갔는데요. 아마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조금 때문에 갔습니다. 그죠? 보조금. 소위 말해서 그 인플레 방지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보조금을 안 주지만은 테슬라 같은 미국에서 만든 물건에 대해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준다가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 뭐죠?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애플. 그죠? AAPL이군요.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공매도 금액이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공매도가.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까지 붙어가지고 애플 보다시피 그럴 수밖에 없죠. 내려왔다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구름을 뚫으려고 말락하고 있으니까 공매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 이거는 구글은 이미 내려왔다가 구름 지지를 오히려 구름 뚫는 다음에 구름이 요 얇은 구름조차 넘기지 못하고 요 얇은 구름조차도 위로 넘어가지 못하고 되레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런 종목들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는 약간 예외입니다만은 테슬라 말고 이거 뭐죠? 알파벳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또는 아마존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의 꼴을 보면 역시 해외 시장에서 나스닥 지수의 앞날이 시가총이 상위 종목들이 차트가 별 볼일 없는데 나스닥 지수의 차트가 좋아 보이지 않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차트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차트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의 차트가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의 차트가 앞날이 브라이트하고 앞날이 밝고 앞으로 바닥이고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말을 하기는 좀 성급하지 않겠냐. 100%를 양보해서 제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틀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을 바닥으로 생각하지 말고 바닥에 사는 것보다는 항상 물증대로 기준선 넘기고 구름 위로 넘기는 종목을 고르면 아까 보았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보다는 그래도 삼성의 SDI고 그래도 뭡니까 에코프로비엔 H고 그래도 또 뭐 있지 SK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걔들은 또 아니면 JYP고 그래도 그런 종목들은 구름 위로 가 있잖아. 기준선 위잖아. 그러니까 요새 같은 장에도 그래 잘 버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는 아직도 마음을 놓기가 무섭다. 조심하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가 하면은 자기는 옳고 남들은 틀렸고 내가 찍은 종목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 시장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뭐가 위험한 발상이다 보니까 우리도 틀렸다라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철저하게
자신도 속이지 못하는, 누가 보더라도 구름 위인지 아래인지를 확신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지 않겠냐. 그래야 내로남불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맨날, 그죠? 맨날 주가가 올라갑니다. 끝내줍니다. 아세요. 주가 떨어지면, 주가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갈 겁니다. 펀다멘탈은 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국이 망했습니까? 삼성전자 좋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이버 가까워 올라갑니다. 사세요. 갖고 계세요. 홀딩! 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위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건 제 성격상, 그런 말은 잘 할 줄 모르고요. 그것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구름이 올라갈 때, 기준선이 올라갈 때 철저하게 증거에 따라서 거래하는 것이 이 바닥에서 돈 조금 벌더라도 이 바닥에서 오래오래 버틸 수 있는 비결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돈을 내고, 그죠? 물론 저한테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에어클래스에 돈을 냅니다만은, 에어클래스에 돈을 내고 제 방송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딴 데는, 다른 유튜브는 공짜인데, 저한테는 굳이 돈을 내가면서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돈을 냈으니까 뭔가 돈값을 하고 뭔가 돈을 낸 보람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꼭 전하고 싶으냐? 여러분들 돈을 받았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그 대신에 뭘 드리고 싶으냐? 무슨 종목 찍어가지고, 그죠? 소위 말해서 헛똑똑이가 되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담을 여러분들이 전수하고 싶어요. 별거 있겠습니까? 그 경험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건 경험이라는 게 자기가 쌓아야지. 그거를 전할 수는 없어. 대신에 하다못해 요령이라도 있잖아. 그게 뭡니까?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더라. 이렇게 하니 그래도 괜찮더라. 뭡니까? 그래도 니를 믿지 말고 자신의 필링, 자신의 감, 자신의 느낌을 믿지 말고 시장에서 시키고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믿으라. 그죠? 제 말도 믿지 말고요. 제 말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믿으시라. 어떤 지표? RSI도 괜찮고 MAC도 괜찮고 일목도 괜찮고, 소위 말해서 누구나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거. 이동평균 골드 크로스 났네 사라, 데드 났네 팔아라. 누구나가 다 똑같잖아. 일목기준표 구름 위에 사라, 구름 아래라 팔아라.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잖아. 기준선 위에 사라, 기준선 밑에 내려가냐 팔아라.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 그런 거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적게 터지고 대수 좋으면은 왕창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바닥에서 오래 버팁니다. 평생 주식시장에서 쫓겨나가지 않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대박을 노리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주식하면 안 됩니다. 주식하지 마세요. 하이리스크, 화끈하게 하이리턴을 노린다면 주식하지 마세요. 코인에서 코인.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들 많잖아요. 도지코인이라든지 온갖 이상한 코인들 많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대박을 노려야죠. 한꺼번에 더블도 되고 300%도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안전한 수익을 원하신다면 기준을 세우시라. 원칙을 세우시라. 물증대로 하시라. 그게 객관성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전하고 싶은 겁니다. 뒤에 못이 박이도록.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제가 보기에,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더라. 이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도, 아이고, 벌써 시간이 줄어졌네요.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령은 똑같습니다. 음악을 틀기 직전인데 재빨리 여러분들이 음악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다른 말씀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 재빨리 음악을 틀고 끝내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그렇죠? 편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급 뉴스가 왔습니다.